네, 한국통신학회 신인교원 학술 연구 세미나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약속돼 있던 시간이 5시부터여서요. 예, 지금 아마도 지금 중간에 들어오실 분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이 세션의 좌장을 맡고 있는 저는 금호공대 노정훈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실 우리 연사분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문성태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문성태 교수님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2011년, 12년 연구원으로 일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항우연에서 12년부터 22년까지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임명되어 현재 조교수로 계십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군집 비행 시스템 및 PX4의 소개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발표가 끝난 후에 제가 질문자를 이렇게 채팅창에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질문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를 선별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한 12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우리 문성태 교수님을 한번 박수로, 지금 다 들리진 않겠지만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고 문성태 교수님은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문성태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신학기에서 초대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앞에서 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2007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헬리콥터인 수리온에 대한 임무 컴퓨터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후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재직을 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 10여 년 동안 드론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집비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박사과정에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동안 석사까지는 제가 컴퓨터공학 쪽이 주 전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공학을 항공우주에 융합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지금 보시는 그 군집비행 관련 연구입니다. 보시는 동영상처럼 이때가 아마 제 기억에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곳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100대의 드론으로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내 최초로 실외 군집비행을 자체 개발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 덕분에 실내 군집비행 그리고 실외 군집비행 등 다양한 군집비행에 대한 기술을 연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은 국민분들한테 알려지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제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PX4를 활용해서 개발한 이런 군집비행 연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연구했던 거는 실외에서 바로 군집비행을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실내 군집비행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2013년에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실내 군집 비행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때 많은 국민들 앞에서 실내에서도 군집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매우 간단한 데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비행체를 날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당시에 프랑스 페루사에서 만든 장난감 드론이 있었습니다. AR 드론이라고 하는 드론이었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게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내부의 통신은 와이파이 통신을 하고 있었고, 매우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만 문제점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그게 리눅스 기반 시스템이다 보니 쉽게 변경이 가능해서 그때 당시에 5대의 드론을 최초로 그 군집 비행을 저희 항공연 내에서 시연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매우 저한테는 뜻깊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 되고 보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이걸 자율비행을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자율비행을 시켜보고자 진행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비행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닥에 패턴을 그리고 그것을 인식을 시켜서 위치를 확인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QR코드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마커를 이용하고 그 마커를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수행을 해본 결과 보시는 그림과 같이 그 마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내부의 방에다가 저렇게 마커를 붙여놓고 드론을 띄워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를 동시에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제 여러 대를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대를 동시에 수행하면은 바로 군집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그런 마커가 붙어 있는 판이 있고 그 판들을 컴퓨터 한 대가 시나리오를 입력을 하게 되면 명령을 전달하게 되고 그 명령을 전달받게 되면 그 정보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마커를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위치를 다시 컴퓨터가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걸로 다시 명령을 보내는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의 시스템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본 결과 4대를 가지고 수행을 해보니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드론들이 매우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군집비행의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 대도 동시에 수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 이 부분을 이제 더욱더 많은 드론의 대수로 운영을 하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수행을 해보고 이후에 모션 캡처라고 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보니 기본적인 맥스 에러가 한 0.6m 정도밖에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은 1m 정도로 서로 간에 띄어져 있으면 서로 충돌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대를 동시에 하다 보니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드론에서 오는 영상을 처리하는 주체가 호스트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받은 영상 정도의 위치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한 대가 아니고 2대, 3대로 늘어나게 되면 그 대수의 만큼 리니어하게 그 통신 양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와이파이 상에서 제한된 밴드위스에 이것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즉 여기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 내부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파워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걸 수행을 해봤을 때는 기본 같은 코드를 수행했을 때는 1초에 한 3번 정도,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1초에 한 40번 정도를 처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3회 정도밖에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게 바로 이 모션 캡처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모션 캡처라고 하는 시스템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마커의 3차원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에 마커를 여러 개를 붙이고 그 마커의 패턴을 서로 다르게 맞춰두게 되면은 이 모션 캡처 시스템이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하게 되고 그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나 3개 이상을 붙이게 되면 6DOF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XYZ와 함께 자세 정보도 포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션 캡처의 가장 큰 장점인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1mm 이하의 정확한 범위 내에 위치를 측정할 수가 있어서 이를 통하게 되면 정확하고 정밀하게 드론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수행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 드론의 자세 제어가 가능하게 됐고 그 결과 위치 오차가 1cm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이 AR 드론이라고 하는 드론은 프랑스 페루사에서 만든 드론이었는데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내부의 구조를 제가 임의로 바꾸는 게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 드론의 밑에 부분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소나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음파의 속도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소나라고 하는 센서의 주파수가 동일하다 보니 왼쪽에서 발산한 그 소나의 음파가 오른쪽에 있는 다른 드론에 들어감으로써 정확하지 않는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코드를 바꿀 수 있는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할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들었던 생각이 그 프로그램 물론 소스 코드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내부에서 동작하는 부분을 스니핑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제가 보안기술연구소에 있으면서 배웠던 그런 보안 기술을 좀 활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파일의 일부 부분을 수정 작업을 하고 모션 캡처로부터 오는 고도 정보, 아주 정확한 고도 정보를 거기에 바꿔치기를 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수행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 통신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한 50대 정도를 동시에 비행하는 그런 시험을 해봤는데 문제는 동시에 드론한테 테이크오프를 하라라고 해서 떠라라고 하는 명령을 보내게 되면 모두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부 몇몇 드론들은 그 신호를 못 받고 동작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특히나 이런 부분은 ISM 밴드를 사용하는 이 와이파이 때문에 결국은 혼선이 많이 발생을 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는 명령 전달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은 내부에 드론에 그 와이파이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같이 사용하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둘 다 같은 ISM 밴드를 사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 더 충돌이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은 어렵게 됐었고요.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 대신에 통신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상용 제품인 AR 드론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그게 50Hz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없어서 중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 부분만을 취합을 하고 수정 작업을 해서 내가 필요한 헤르츠 정보로 데이터를 보내게 진행하도록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50Hz로 많은 데이터들이 갔던 것을 이제는 1Hz로 조그마한 데이터만 가도록 바꿈으로써 전체적으로 와이파이 성능을, 통신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드론 기술은 당시에 항공우주연구원에 17 x 17의 높이 6.5m 정도 되는 위치에 모션 캡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노래에 맞춰서 드론들이 군집 비행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2015년도에는 마마라고 하는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홍콩에서 열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샤인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백댄서로 군집 드론이 활용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에 그 군집비행 저희가 만들었던 그 부분이 상시 시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 다양한 부분에도 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볼 잡는 드론이라고 하는 건데, 모션 캡처가 워낙에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차피 공이 떨어지는 것은 포물선 운동을 진행할 거고, 그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은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리스트 스퀘어로 했지만, 이 경우에서는 어, 처리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됐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를 방법을 이용해서 위치를 측정을 예측하는 것을 사용했었고요. 리니어 칼만 필터보다는 확장 칼만 필터를 활용을 해본 결과 공을 던지고 대략 200ms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그때 모였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대략 반경 5cm 이하의 위치에 공이 떨어지는 것을 확률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바구니가 반경 5cm 정도 되는 바구니가 있으면 그 안에 공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고, 시험용 기체로 허밍버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제어를 해본 결과, 보시는 영상처럼 제가 공을 던지게 되면 공을 드론이 가서 받을 수 있는 식의 제어가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제가 실내 군집 비행을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군집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강인한 통신, 그리고 제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치 인식 부분입니다. 기존의 실내 군집 비행 같은 경우에서는 모션 캡처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지만, 이 경우에는 17 x 17의 6.5m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7억 정도가 소비가 됐었습니다. 즉, 이 말은 실외로 나가서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또한 그 공개되어 있지 않는 AR 드론이라고 하는 상용 제품을 쓰다 보니 아무래도 제어하는 부분에서 제약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한된 드론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센트라이드 시스템으로 통신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니 드론의 대수가 늘어남으로써 리니어하게 통신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실내 군집 비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외에서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외는 사실 실내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욱더 많은 부분이 요구가 됩니다. 바람이라든지 혹은 GPS, 오차가 많은 GPS라든지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 통신의 한계, 거리의 한계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방법은 RTK GPS라고 하는 센서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체어 컴퓨터인 PX4를 사용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통신은 이 분산, 기존의 중앙 집중형인 방법을 떠나서 분산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는 구조로 수행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적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국은 제가 처음에 실내 군집 비행을 하다가 가장 큰 애로점은 드론에 대한 내부 시스템을 제가 수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2013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스위스 추리 공과대학에 있는 로렌즈 메이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취미로 드론을 연구를 하다가 드론에 대한 비행 부분을 어, 랩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 랩실에서 드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로렌즈 메이어가 만든 게 이 픽스호크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요. 이와 함께 지상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상 관제 시스템 그리고 지상과 드론 간에 통신하는 웨브링크라는 프로토콜 그리고 실제 비행하기 전에 만드는 시뮬레이션 환경까지 이 친구가 만들게 됩니다. 아마 그 드론 관련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아두팔럿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PX4와 함께 아두팔럿이라고 하는 게 가장 오픈소스 기반의 비행적 컴퓨터로서는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아두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수행을 했던 거는 아마 2012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아두이노 기반의 아두파일럿을 활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형 비행체라는 것을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아두이노로 개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확장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두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2009년도에 조디안 모노즈라고 하는 친구가 아두이노 기반으로 이것을 만들었었는데 이후에 픽스호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시스템 메인테너가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 호주에 있는 앤드류 트리제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메인터너로 바꾸게 되는데 사실 이분은 리눅스의 대가고 삼바 서버를 만들던 분이시였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합의로 시작을 하다가 이 메인테너로 맡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부 시스템을 매우 리눅스스럽게 바꾸게 됩니다. 기본적인 철학은 리눅스를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하드웨어에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드웨어 앱스트랙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는 직접 하드웨어를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만들고 나머지 부분, 하드웨어 부분은 다른 데서 만든 픽스호크와 같은 것을 그대로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픽스호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픽스호크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아우토파일럿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픽스호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에 있는 로렌즈 메이어 학생이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이 픽스호크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라고 하는 게 수행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이 각각에서 수행이 되는 여러 모듈들을 독립화를 시키고 구분, 세퍼레이션을 시키는 구조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라고 하는 것은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센서 정보를 받아서
내 내 드론의 자세를 예측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세를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IMU 센서를 통해서 센서 정보를 받는 부분, 그리고 자세를 추정하는 부분을 서로 다른 모듈, 태스크로 만들고 그들 간에는 정해진 메시지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구조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장 장점은 각각의 모듈들을 독립화시킬 수가 있고 다른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내가 원하는 모듈에 대해서만 바꾸면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즉,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값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인풋과 아웃풋을 맞추는 다른 알고리즘을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PX4가 매우 잘 짜여진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콥터 드론 제어기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멀티콥터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내부적으로는 아래쪽은 포지션을 예측을 하고 또 포지션을 컨트롤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자세를 추정하고 자세를 예측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서는 위치를 어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세를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드론을 사람이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세보다는 아무래도 위치를 보고 추정을 하고 제어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 자세를 위치를 제어하는 부분은 사람 입장에서 수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만약 저는 이 중에서 이 포지션 예측, 추정하는 이 부분 알고리즘에 많은 연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나머지 세 개는 따로 건드리지 않고 단지 포지션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ORB 그런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기반의 ORB 덕분에 메시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픽스호크 부분은 기본적으로 로렌즈 메이어가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특히나 이 학생은 아이러니하게도 항공이 전공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이 전공이었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을 오픈소스화 시키면서 전 세계에 있는 러시아, 호주, 미국 같은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픈소스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픽스호크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컨트리부터로 현재 개발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최근에는 ROS라고 하는 시스템과 연동을 하는 구조로 내부가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로렌즈 메이어가 처음에 2013년에 로드맵을 만들 때 당시에 이 로스와 연동을 시키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로스도 마찬가지로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픽스호크도 거기에 를 차용을 해서 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둘과는 매우 심리스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스와 그 PX4 간의 통신을 심리스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 말은 컴퓨팅 파워가 빵빵한 제슨 자비어라든지 나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데에서 컴퓨터 공학을 하는 분들이 굳이 항공과 관련된 부분을 알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비행지역 컴퓨터는 이미 픽스호크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만 하게 된다면 쉽게 이런 드론 관련된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얘기로 이런 부분이 점점 4차 산업혁명에서 드론이 핵심 아이콘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리눅스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그 드론 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했던 아두 파일럿과 그리고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PX4와 등등의 여러 가지 오픈소스 코드를 하나로 묶어서 드론 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벤더들이 모이게 되는데 처음에 2013년에 한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 인텔과 퀄컴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드웨어에 좀 더 포커스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하드웨어는 매우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은 이것을 이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이 실외군집 비행을 수행하게 됩니다. 실외군집 비행 같은 경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위치 추정,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이 포지션 추정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치를 드론이 인식하는 방법은 제가 서베이를 해봤을 때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GPS를 사용하는 GPS INS 방법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한데 그 오차가 좀 미터 단위로 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INS하고 퓨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했던 거고요. 비전 같은 경우에서는 영상 정보를 활용해서 하면은 GPS가 불용이 되는 환경 내에서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결과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UWB라고 하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50cm 이내의 정밀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초기에 세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매번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UWB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RTK GPS입니다. RTK GPS는 10cm 이내 위치 정밀도가 가능했지만 사실은 매우 고가 장비였던 게 이 RTK GPS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RTK GPS를 우선은 활용을 해보기로 초점을 두었고 RTK GPS의 주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위성에서 나오는 신호를 3개 이상의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온 신호를 이용해서 삼각 측량으로 그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 신호, 그 정보 자체가 한 300m 단위로 지구로 날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만큼 레졸루션이 나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RTK GPS를 활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코드를 실어 나르는 반송파의 개수를 세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송파 자체는 L1과 L2라는 게 있고 대략 각각 17cm, 19cm로 그 반송파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300m당 300m 대 19cm만큼의 레졸루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리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반의 RTK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지상에다가 두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성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 그리고 RTK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오는 신호 이 2가지를 잘 이용하게 되면 드론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품들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동경대에서 한 교수님이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공개를 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킥스타터 같은 데에서 이것을 활용해 이 RTK GPS 센서를 만들게 되고 그 가격을 대략 100만 원 이하로 줄여 나가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당시에 운이 좋게도 이때 제가 군집 비행을 연구를 하게 돼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제품을 가지고 수행을 해보니 정말로 센티미터 단위로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론에 달아가지고 수행을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한 박사님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RTK GPS를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우선 TTF라고 하는 Time to Fixed, 즉 곧바로 이 RTK GPS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는데, 스펙상으로는 한 2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RTK GPS가 되는 것을 픽스드라고 하고, 그 전 단계를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플로팅에서 픽스드가 되고 나서 수행하면 되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픽스드에서 다시 플로팅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방금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워서 GPS 기반으로 사실 바꾸고 왔습니다. GPS 기반으로 당시 수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군집행이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대를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0대를 해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원하는 원을 그리거나 이렇게 수행을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이 좀 잘 안 됐었고, 이걸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혹시나 몰라서 RTK GPS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사용을 해보니 기존에 비해서 펌웨어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많이 안정화가 됐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여전히 패킷이 데이터가 안 들어오고 또 이상한 값이 찍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잘 끊겼다가도 다시 붙는 게 빨라졌고, 중간중간 이렇게 오차가 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3가지 패턴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자체를 아예 손실해버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간중간 데이터가 이상한 값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갑자기 중간에 확 옵셋이 발생하면서 저렇게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나 두 번째는 간단하게 로페스 필터를 걸어버리거나 혹은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잘라버리면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다시 마이너스로 쳐줌으로써 옵셋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데이터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센서 모드 다중화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즉, RTK GPS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센서로 대체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RTK GPS와 함께 GPS를 같이 사용하자라는 방법을 썼고, RTK GPS를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가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GPS로 바꾸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였고요. 그렇지만 RTK GPS에서 바로 바뀔 때에는 당시에 오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RTK GPS로 바로 바꿀 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GPS를 쓰게 되면은 랜덤 워크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랜덤 워크 노이즈가 발생을 함으로써 생기는 오차가 점점 증가하는 시점에서 RTK GPS로 바꿔버리면 순간적으로 드론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 불안한 제어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스무스하게 바꾸는 형태를 보신 것처럼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수정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본 결과 보시는 그림처럼 개선 전에 비해서 개선 후가 좀 더 스무스하고 동일하게 위치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GPS 기반에 비해서 이제는 이 모드 스위칭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간단하게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통신 시스템 부분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드론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주게 되지만 개선된 방법은 이를 좀 더 단일화하고 통신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통신 시스템은 와이파이를 수행을 하게 되고 노드의 개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CSM의 CA의 특성을 좀 잘 활용을 해서 결국은 보내는 패킷의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드론들을 각각의 정보를 주는 구조로 미션을 주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운데 보면은 분홍색으로 된 이 시나리오 정보를 지상국 시스템에서 각각 드론들한테 전달해 줘야 하는데 그게 각각의 드론의 이 밑에 있는 시계에서 있는 이 엔텀이 있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엔텀을 없애는 게 가장 관건이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나리오 정보를 기존의 지상국 시스템에 있던 것을 다 드론에 미리 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RTK 베이스 스테이션부터 오는 데이터를 각각 보내지 않고 그 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동일하게 보내게 되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엔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에서 지상국 시스템으로 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만을 보내도록 바꾸게 됩니다. 즉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 드론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상국 시스템에서 파악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지상국에 들어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헬스 모니터링하는 그 디시전 하는 결정안을 드론 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만을 지상국 시스템으로 보냄으로써 단지 몇 비트만을 가지고도 그 문제가 있다는 여부를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고 당시에는 거의 센티미터 단위로 이 드론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양한 언론에 알려지게 됐고 특히나 당시에 가장 그 드론계에서는 가장 컸던 미국의 3DR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의 그 영상이 그 대표가 제 영상을 올림으로써 좀 많이 알려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다음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게 이 군집정찰 드론 시스템입니다. 저희 2014년도부터 실내 군집비행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실외 군집비행까지 현재는 진행을 했지만 이 부분은 문화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사회 안전망 분야까지 확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군집정찰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고 군집정찰 시스템의 가장 큰 목표는 광역 지역을 실시간으로 탐색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었던 기술이었고 여기에 지금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군집정찰 드론 시스템은 다수의 드론을 가지고 넓은 영역을 동시에 체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정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드론들이 골든 타임 내에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각각 맡아서 처리하게 되고 거기에 사람을 인식한다든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정보를 지상에서 잘 관제할 수 있도록 드론 오는 영상을 잘 정합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고요. 로스2를 이용했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인 DDS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론 내에서는 비행기와 컴퓨터와 함께 제슨 나노를 이용해서 미션 컴퓨터를 꾸미게 됐고 그 부분에서 객체 탐지를 수행하고 영상 정합을 수행하도록 수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객체 탐지하는 부분은 캐스케이드 RCNN을 좀 수정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기술은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사람을 인식하는데 높은 성능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기술은 이제 학계에서 하는 그런 워크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영상 정합은 각각에서 들어온 영상 정보를 잘 정합을 해서 마치 하나의 대형 큰 영상처럼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딥러닝을 이용해서 피처를 찾아내는 기술을 활용을 하였고, 거기에 드론에서 오는 정보, 즉 드론에서 정밀하게 RTK GPS로 얻은 위치 정보와 함께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 특징점을 찾아내는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형상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서 현재 4개의 드론으로 각각의 드론에서 나오는 영상을 합치고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라든지 자동차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성태 교수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분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아직 없으시면 제가, 저기 하나 지금 네, 질문이 와 네,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병창 님께서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드론쇼는 인텔에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텔도 RTK GPS 방식을 썼나요? GPS만으로 쇼를 하기에는 너무나 위치가 정밀해서. 네, 맞습니다. 저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사실 이 평창 올림픽 인텔이 이 기술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든 기술을 인텔이 가져오면서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RTK GPS를 활용을 했었고요. 저도 그래서 그 방식을 활용해서 거의 동일한 기술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성영철 님께서 자율 비행은 시도해 보셨습니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는 자동 비행 쪽이 사실은 더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자율 비행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대가 서로 간에 이 자율 비행, 그러니까 특히나 군집 비행에서 자율 비행은 더욱 어려운데요. 한 대에서 자율 비행은 이제 어떤 장애물을 찾아내고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가는 게 이제 자율비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려운 거는 이제 군집 자율비행인데, 군집 자율비행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어, 여러 대가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군집 비행은 소위 말하는 패시브 어프로치를 사용했었고요. 즉 모든 드론 통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그 통신을 안 하도록 하는 기술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장 발전시켜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해서 충돌 없이 가는 그런 기술을 어, 지금 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용이 된다면 군집 자율비행까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면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한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또, 질문이 예, 직접 읽으시고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PX4 다큐멘테이션과 소스 코드가 너무 모두 공개되어 있어도 양이 너무 방대해서 다루기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구축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까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현실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운이 좋게 그 PX4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이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PX4의 소위 말하는 뼈대만을부터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그 어느 부분에 뭐가 있고 또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GitHub를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를 볼 때는 그 가장 뼈대만 있는 그 지금은 살이 이제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뼈대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데 뼈대는 이제 제일 초기에 만들었던 시스템을 보면은 그때는 코드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정교하게 구축한 시스템을 저는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 시스템을 CI와 함께 좀 연동하는 그런 부분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그 시뮬레이터 환경을 우선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CI 환경을 돌리면서 동작 요구를 먼저 우선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잘 되면은 이제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비행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까지 지금 확장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정교성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 분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드론 제어가 어떤 센트럴한 서버에서 어떤 각각의 군집 드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어를 하는 걸로 저는 봤는데, 이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통신의 어떤 패킷의 양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셔서 거기서 좀 큰 성과가 또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드론이 지금 움직이는 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드론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하면은 하고 할 때는 이제 통신이 제어의 주기가 좀 빨라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제한 요소가 실질적으로 드론이 어떤 속도 이상으로 이제 움직이면은 제어하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제어 주기가 어, 어떤 주기 이상으로 제어가 되면은 통신에서 굉장히 로드가 많이 발생해서 어렵다든지,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제어 부분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지상에서 제어한 것을 추가하는 것을 실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실내에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 50Hz, 100Hz 이렇게 동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드론 내에서 이제 제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위치만 웨이포인트만 잘 찍어두면 내부에서 알아서 제어가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통신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실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RTK GPS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RTK GPS 같은 경우에는 10Hz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또한 중간중간마다 데이터가 안 오더라도 오차가 조금은 늘어나긴 하지만 이 RTK GPS가 요즘은 그냥 버팁니다. 즉 음, 중간에 데이터가 손실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초에 와야 하는데 한 3초, 4초가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원래 오차가 3cm에서 4cm 정도 발생하는데 그게 한 10cm 정도까지는 오차가 발생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내부에 있는 어, INS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서 그 오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도가 빠르고 혹은 좀 더 높은 데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와이파이로는 조금은 어렵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비가시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비행에 대한 거, 혹은 그 픽스드 윙처럼 날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통신으로는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LTE를 달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비가시권 때문에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그 LTE 같은 경우에서는 고도에 대한 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있는 거는 대략 100m 정도 넘어가게 되면 또 LTE가 안 붙는 그런 문제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빨리 가야 한다, 뭐 혹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통신의 양이 많아질 필요가 있냐, 이거는 굳이 많아지지 않아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채팅창에 올라왔는데요. 예,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론에서 객체 감지 사용 여부에 따라 드론의 구동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죠? 정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객체 감지 기법이 있을런지요? 네. 어, 객체 감지하는 로직이 저도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이제 GPU까지 쓰고 그러면은 좀 그 드론한 배터리에 그 많이 좀 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드론 모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작습니다. 한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객체 감지 때문에 그 운용 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객체 감지 기법이 있을런지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은 어, 정확하고 좀 더 세밀하게 그 객체를 탐지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어,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데는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딥러닝에서 보면은 네트워크를 경영하는 그런 부분이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경량화를 활용한 객체 탐지 기술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객체 탐지율은 거의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많이 줄이면서 어, 그 성능을 유지하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는 객체 탐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참석자분들이 여전히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요. 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으니까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동안 그 군집 드론 제어에 관해서 그동안 연구 개발하신 어떤 실질적인 많은 경험과 결과들을 공유해 주셔서 참 흥미롭고 굉장히 유익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오프라인에서 자주 뵙고 이런 좋은 말씀 예,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참석자분들도 참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